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일단 한국화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책 보면. 예. 오늘 읽을 책, 음, 역사문화라는 특이한 이름이죠. 출판사가. 에서 나온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이라는 정말 지루하고 빨리 이 동영상을 어딘 돌리고 싶은 그런 제목입니다. 이걸 왜 읽냐면요. 그거는 어, 머리말을 함께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지도한 씨는요, 참, 이 마지막 경력이 1994년이라는 걸로 보면은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책이라는 감이 오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뭐, 땡땡땡 해서 지금이래. 25년 전에는, 네, 제가 88년생인데, 제가 많이 늙었다는 게 체감이 되고요.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셨군요. 주요 저서를 잠시 보면은, 뭐, 의례 연구, 과거실록, 역주, 교재, 조선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아무튼 조선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여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런 배려를 해주는 일이 드물어요. 출판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그 당시로선 혁신적이게도 표지 그림과 표지 디자인에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름을 달아주셨습니다. 요새도 이런 거는 아직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런 책을 발간하면서 이 책에 기여해준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주셨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이 책은 제1회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 양서발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도서입니다. 좋은 뜻으로 출판된 책이군요. 지원을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책을 이걸 출판일 보면은 21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어, 뭔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아, 맞아. 제가 이 책을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고 장터에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도서 출판 역사 문화라고 적혀 있고, 자, 서문을 봅시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식민지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70년대의 얘기겠군요. 30년 뒤니까 7, 80년대. 그래서 빨리 식민지 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식민지 사관 중에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사관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본주의 맹아를 찾는 연구가 활발하였다. 뭐 이런저런 엄청나게 겉만 번지르르한 말들이 지나갔고요. 그러나 타율성론, 당쟁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냥 추임새 같은 말 같아요. 전 오히려 민족사관, 신민족주의 사관이나 이를 계승하는 입장도 당쟁 때문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시각에는 식민지 사관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식민지 체질을 이루는 데는 타율성론, 당쟁론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쟁론의 핵심인 예송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송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상, 즉 성리학을 알아야 하겠기에 성리 철학을 석사 논문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는 역사 연구에서는 실증이 필요하고 실증을 바탕으로 한 사상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관습이기에 사회관습의 변천을 연구하면 사회의식의 변천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리라 보았다. 그리고 이는 사회관습의 위례 연구를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의 경력을 쌓아온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한 어떤 지금까지 본인의 인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본인이 공부한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의 모티브라고 해야 될까? 동기라고 해야 될까? 이 동기는 이 당쟁론이 문제인 것 같으니 문제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게 이분의 인생 전체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깨부수고 싶어하는 당면한 목표, 인생 목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 책이 더 기대가 되죠. 그래서 예송을 직접 연구하려고 하니 예송의 연원이 되고 있는 국조례의 연구가 필수적이었다. 저도 뭔 말인지 다 몰라요. 야, 이런 그런 걸 하셨구나. 뭐 그런 거죠.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조선전기 주자성리학 이해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번엔 또 주자성리학이군요. 멍자가래 주자가래 이해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러면서 성리학의 핵심이 종법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법이라고 말하는 어감이 상당히 안 좋은데, 종법을 따르자는 거죠. 저기서 종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종주국이라는 말의 종자인데, 아무튼 이 종법 사상의 핵심은 정통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문묘종사에서 도통론으로도 정리해 보았다. 이렇게 성리학을 철학에서가 아니라 사회제도를 통해 검증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이해를 하여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분은 철학적으로 파들어가기보다는 사회제도를 통해 약간 사회문화 쪽의 느낌이네요. 아무튼 약간은 정도는 아니었죠. 정도로 걷지 않고 약간 본인만의 길을 찾으셨어요. 사회제도를 연구해보자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이해를 하여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오던 성리학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던 실학사상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다. 이와 함께 성리학의 핵심을 예학으로 표현하는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읽을 책이 우리가 읽어왔던, 보아왔던 이야기들, 조선에 대한 이야기와는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번영했던 조선시대를 피폐했던 조선시대로 이해한 것처럼 가장 자랑스러웠던 조선시대를 가장 수치스러웠던 조선시대로 이해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사상사도 거꾸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조선시대를 만들었던 성리학을 수치스러웠던 조선시대를 만들었던 사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잘 읽히시나요, 여러분도? 그래서 성리학이 어떻게 자랑스러웠던 조선시대를 만들었던가를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였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건 좀 별로일 것 같고, 한 번만 더 읽을 시간을 갖죠, 잠깐. 입으로 읽어드리진 않고, 저도 한 번 더 읽고 싶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이 좀
어, 특별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은 전해져 오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80년대 분위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경제정책에서 성리학이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객관적인 연구로 인정받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일단은 지금까지는 본인 생각이죠. 성리학이 발전적이고 개혁적인 사상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하여 조선 전기 국전체제, 조선 후기 호포제 논의 등을 통해 성리학이 개혁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밝혀나갔다. 그러면서 성리학은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주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조선을 최고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이건 근거가 갑자기 확실하네요. 장영실 선생님도 있었고, 세종대왕이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만 막 팠던 사람이 아니었죠. 성리학을 어릴 적부터 많이 공부했을 텐데, 왕으로서, 음, 왕자로서. 그런 분이 막 과학도 막 짱이고, 언어도 만들고, 음, 굉장히 이분이 특이한 게 아니라 성리학이 그 원천이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죠. 또 율곡 선생이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임진 병자호란을 극복하고 조선을 대동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영조대왕이 율곡 성리학을 기반으로 자주적인 진경 시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 성리학은 아이고, 공리공담이나 하고 사대주의에 물들어 교묘하게 백성들이나 못살게 구는 사상으로 이해하고 조선을 당쟁이나 일삼는 허약하고 피폐한 나라로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성리학이 저희가 인식했던 그대로를 얘기하고 계시죠. 성리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동사회를 이루어가는 개혁적인 사상이라는 사실들을 연구도 해보지 않고 일제 식민지 사관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문만 봤는데 책을 막 3권 본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답답한 생각 속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밝히기 위해 한편 한편 논문을 쓰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성리학 긍정론 입장에서 연구했던 것을 모아보기로 하였다. 물론 한 권으로 모으기엔 체계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해 동안 썼기 때문에 각각의 글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특히 그동안 학계 연구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 많았다. 그러나 우선 게으른 탓에 수정 보충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고 한편으로는 수정 보충보다는 논문을 쓰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싶기도 하였다. 그래서 논문을 쓰던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싶었다. 이거는 막 엄밀한 책을 쓰기보다는 약간 본인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조선시대 사상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지도해 주시느라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셨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본인의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모로 격려하고 도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교정을 보고 윤문을 하면서 수고를 한 안승배, 앙용렬 군과 이승구, 이성호 선생 등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우인년 여름 북악 산장에서 쓰셨네? 서문을 운치 있군요. 자, 별의별 게 있는데 자, 네.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뭐 책 이름이 그대로 나왔네. 자, 책이 인쇄가 품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서론인가?
너무 앞은 안 볼게요.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편. 자, 제가 보고, 저도 지금 후반부만 읽다가 책을 제대로 읽는 건 처음이에요. 꽤 오래전에 산 책인데, 제가 책을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이랑 읽는 걸 좋아하죠. 자, 여기서부터 제대로 쓰신 것 같네요. 그동안 조선전기 연구는 15세기엔 신흥사대부, 16세기엔 살인파가 등장하여 개혁을 주도하여 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인 주자성리학을 개혁을 방해하는 보수적인 이념으로 이해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물론 그동안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이 행해졌지만 아직도 일반 인식은 이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식민사관에 빠져서 아니면 서구의 사회경제사관에 맞추다가 본의 아니게 이러한 혼란을 자아낸 연구를 극복하고 잠시만요. 자, 이거 조선 전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조선 전기 연구를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연구자들이 가진 혼란이고요. 조선 전기에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혼란을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인 주자성리학을 개혁을 방해하는 보수적인 이념으로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해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극복하려고 많이 했지만 아직 별로다. 신통찮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식민지 사관에 빠져서 읽으려면 저도 2번 읽어야 되네요. 빠져서 아니면 서구 뭐 어쩌고 저쩌고 본의 아니게 이러한 혼란을 자아낸 연구를 극복하고 사관보다는 우선 사실에 입각하여 사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극복하고 있는 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춘대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 우선 조선 전기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까 망설여진다. 네, 저희가 고민할 바는 아니고요. 인조 반정을 기준으로 한대요.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나마 연구되는 사상사 연구도 유교 망국론 때문인지 유교가 망하게 했다 때문인지 조선 시대를 주도해간 성리학보다는 성리학을 반대하는 사상 연구에 치중된 감이 있다. 뭐 실학 맨날 얘기하죠. 따라서 사회개혁과 이를 주도하는 신흥사대부 살인파라는 정치 세력의 이념이 되고 있는 주자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사회개혁보다는 절위나 지키고 명분론에만 빠지는 이념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았다. 잠시만요. 어디 보자. 그러나 최근에는 유교 긍정론이 대두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이념으로서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동향 속에서 사상사 연구 동향을 논술하고 최근에 활발해진 성리학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연구 동향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자 대학원의네요. 조선전기 서론.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대학연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꽤나 대학 연희 때문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연희의 수용부터 보죠. 여말에 뭔 말이죠 이게? 아무튼 뭐 전래됐다. 대학을 보강한 뭐 누군가의 전래는 뭐 어쩌고저쩌고 고려말에 태조 태종도 이미 고려말에 대학 연희를 탐독하였다. 약간 탐욕스러울 탐자이긴 하죠 이게. 앞다투어 읽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맛있게 읽은 거죠. 이제 막 사람들이 강론하고 강독하고 막 열심히 읽나 봐요 사람들을. 그렇지만 이 정관정요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대학연희와는 약간 그 상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성질이 많이 다르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아직 대학연희가 정관정요와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사성리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즉위한 태종은 대학연희 쪽에 더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병풍을 만들었대요. 이걸 가지고. 대학연희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자치 통감 강목이나 18사략 등을 통해 대략 보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용어를 읽는다든지 뭐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요. 저런 경사를 보충하면서 경전과 뭐 역사를 보충하면서 체계화하여 놓은 대학 연희를 다시 공부하였으니 대학 연희를 가지고 맹자라는 책이죠. 맹자가 썼다기보다는 맹자의 뭐 제자들이 썼겠죠. 공자도 공자 제자들이 썼을 테니까. 잘은 몰라요. 아무튼 뭐 이런 주요한 성리학 저서인데 이거를 대학 연희로 이해를 했대요. 아무튼 대학 연희가 뭐 백과사전처럼 된 건가 뭐 아무튼 중요한 참고 도서가 됐네요. 그리고 태종 12년에는 대학 연희를 간행하고 세자에게 대학 연희를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뭐 당연시하여 정치의 기본 지침서로 확립시켜 갔다. 이처럼 태종 때에 뭐 정치 지침서로 확립된 까닭에 세종인 즉위하자 세종은 세자 때 읽은 정치 지침서인 대학 연희를 다시 경연해서 뭐 하셨겠죠. 강론했다. 원년 본인이 본인이 강론하신 건가? 뭐 이렇다고 말했고요. 자, 이를 좀 더 깊이 자주 정독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정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데 이건 골치 아픈 얘기니까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나는 사서 삼경 등을 공부하고 긍사록, 성리대전. 이거 주자가 쓴 책일 거예요. 주의가 쓴 책이고 아닌가? 뭐 공자, 맹자 뭐 비슷한 거예요. 주의가 쓴 건지 주의 제자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성리 철학서를 공부하여 체계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는 이를 현실에 응용한 뭐 자치통감 강목, 송사 등 역사를 공부하여 체계를 세운 일이었다. 이를 위해 세종은 경연을 전담할 집현전을 세워 정리에 들어갔고 집현전 엘리트들이 이 일을 했겠군요. 먼저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것저것 했겠죠. 뭔진 몰라도. 그 다음에는 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치통감 강목, 이게 뭐 역사와 관련된 책인가 봐요. 그리고 뭐 논어 읽고 맹자, 시경, 좌전, 춘추호전 뭐 저저저고 주역까지 뭐 세종 8년에 뭐 그랬다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경사양편에서 정리한 서적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세워나가니 이를 바탕으로 대학 연의를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는 중심이 바로 경연을 전담하던 집현전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대학 연의 주해서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대학 연의를 간행하여 종친과 신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세종대의 정관정유를 강론한 기억은 없다. 패도 정치의 모델이라고 하네요. 정관정유가. 대신에 요순 3대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대학 연의.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도죠, 말하자면. 이건 사도 같아요, 느낌이. 이러한 정리는 결국 세종 말에 집현전을 중심으로 남아 주자 정리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해나가는 일이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자를 만들어야 했으니 훈민정음의 창제가 이것이다. 와,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뚝딱뚝딱 하재예요. 그래서 훈민정음부터 만들었어요. 이게 뭐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죠. 이러한 작업은 국조 오래의 경국대전 고려사 등 성리학에 입각한 전반적인 문물 제도 정비로 나타났다. 뭐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러한 작업은 뭔 말일까? 따라서 문종대에는 세종 때에 이루어 놓은 기준을 일반에 확산시키고 우리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부여되었다. 뭐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게 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든 문자라는 건 봤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음양 오행 뭐 그런 거 음양이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조사하다 보면 자 아무튼 계속 열심히 읽었대요. 이러한 세종 문종 단종 때의 주자 성리학에 입각한 모든 제도의 정비는 말을 너무 짧게 하고 이미 다 얘기한 것처럼 구시네요. 보수 세력에겐 대단한 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패도정치, 왕도정치에 역행하는 패도정치가 행해졌다. 뭐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 뭐 그러겠죠. 별로였다. 자, 이후에는 막 주자의 설을 부정하려 한다든지 하여 뭐 자, 뭐 이야기가 긴데 다음으로 넘어왔네요. 다음 4번 뭐 어쩌고저쩌고
음, 중종 때에는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성리학에 입각한 이상사회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성도 정치를 추구하는 대학 연의를 정치 심서로 확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대요. 그러나 아이고, 중종 때에는 이제 단순한 모방 수용의 단계를 넘어서 성리 철학을 이해한 바탕에서 다시 대학 연의를 정리하여 가야 했다. 뭐 그래서 또 막 이것저것 하겠죠. 음, 자, 이제 조광조의 이름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음, 그, 반역을 꾀한다고 죽었던 걸 기억하는데, 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이는 중지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 죽고, 명맥만은 유지되어 오던 것들도 정지되고,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마저도 금지되고, 그래서 1524년부터는 막 강론보다는 역사책을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계속된다. 음. 지금 이분의 관점이 그 대학 연의를 공부하냐 아니냐 약간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음, 음, 결론 어디 보자. 별로죠. 뭔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야기가. 제3장 조선 정기 군자 소인 논의. 자, 이게 왜 중요하지? 개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군자인가? 아니면 개혁을 빙자하여 자신의 사익을 챙기며 오히려 개혁을 병해하고 있는 소인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누구 얘기죠, 이게? 본인의 이야기인가? 따라서 이분 본인만의 얘기는 아니고 같이 연구자들이 구분하는 방법인가 봐요. 개혁을 주도한 세력을 군자, 아닌 반대 세력은 소인으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근데 좀 그런데? 좀 많이 그런데? 이런 구분을 저희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30분이 됐네요. 아직도 1장이네. 제4장 조선정기 종법 제도 정착과정. 잘 읽죠? 종법이 읽어보죠. 종법의 개념, 은대, 먼 옛날 시족적인 형망제급? 형이 있고 제가 있네요. 의 상속제가 은말에 이르러 부자 계승의 제도로 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뭐 제도로 가족 제도의 변천이 진행되는 무렵 이게 원래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받는다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농업의 선진 족속인 주나라족의 진출로 말미암아 가족 제도도 크게 발전되어 소위 종법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뭐 이후부터는 우리도 조금 알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땅을 나눠주었다.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종법의 수용. 그러고 음, 우리나라가 꽤나 그 여성을 높이는 그런 관습들이 있어서 좀 골치가 아팠었죠. 처음에 성리학을 들여올 때. 가령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다시 아이를 낳고 1년 뒤인가? 아무튼 그때부터는 다시 남자 쪽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요새는 뭐 없겠지만 요새는 뭐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이런 세세한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문묘종사 논의 뭐 그렇다는데 넘어갈게요. 6장 국전 체제. 아직도 조선 전기네. 공전사전 국전의 개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조선 후기 사상사의 재조명. 자, 조선 후기 하면 실학사상을 생각할 정도로, 잠시만요. 책을 절반 정도로 읽었어요, 저희가. 뭐 읽진 않았지만. 실학사상을 생각할 정도로 조선 후기 사상은 실학사상 위주로 연구되고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러한 실학사상이 당시 성리학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는 실제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금만 책을 여러분이 편하게 읽었으면 해서.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성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생활에는 쓸모없는 학문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실학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설정된 것도 아니었다. 맞아요. 실학에 대해서도 대충대충이죠. 실학을 다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학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딱히 없어요. 단순히 성리학에 비해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정도였다. 그냥 뭐 마른 하늘에 약간의 단비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부정적인 것은 성리학, 긍정적인 것은 실학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렇죠? 사대주의적인 것은 성리학, 민족적인 것은 실학. 이렇게 저희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 논문을 그런 것만 쓰시면 저희가 보고 싶어 하다가도 약간 말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 저희가 읽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대주의적인 것은 성리학, 민족적인 것은 실학, 지배층 양반 입장인 것은 성리학, 피지배층 민중 입장인 것은 실학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맞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퇴계의 율곡을 존경하고 그들의 학문과 실천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 양반 자제라고 해야 되나?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선비처럼 살아가는 분들 많죠. 본인들 종가에서 하얀 옷들 입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조선시대 성비정신을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추석이나 명절이면 고향에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러 가고 성묘를 가면서 유교윤리인 효도를 강조한다. 그래요. 이건 좋으니까.
좋은 건 해야죠. 이러한 유교 부정론과 긍정론이라는 두 가지 흐름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예. 자, 이번에 고민은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 뭐, 본인의 많은 의문이, 우암 송시열은 저는 뭐 아는 사람은 됐고, 그냥 다 읽을까요? 귀찮은데. 안정복은 정리학적 역사관에 입각해서 동사항목을 지었는데, 정리학적 역사관을 갖고 했는데 왜 실학자를 분류됐지? 뭐 그런 거죠. 성우이익은 예론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실학자라고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죠. 율곡이가 개혁적인 실학자의 비조라면 율곡의 학설을 가장 충실히 계승하였다고 자트가 공인하는 우암송시열이 어떻게 보수적이 될 수 있을까? 우암송시열은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는, 원래는 아버지가 양반이면 어머니가 누구든 양인이 되고, 아버지가 노비면 어머니가 뭐든 어떤 양인이든 노비든 간에 아들은 또 자식은 또 노비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그 계급이 정해졌죠. 그랬는데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이 된다, 자식은. 그런 혁신적인 법을 만들어 노비 해방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그리고 양반도 호포를 내어야 한다는 양반 호포론을 주장하고 대동법을 추진하여 당시 가장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갔는데 어떻게 가장 보수적인 성리학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어, 저희는 별로 막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진지충이죠, 말하자면 이분. 혼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뭐 아무튼 자, 그런 말보다는 할까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보고 싶죠. 실학사상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논문이네요. 방금 전엔 서문 같은 거였고, 연구 동향을 또 보고 계시네요. 아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 실학 연구의 문제점과 방안인가? 실학이 무엇이냐? 이분은 실학을 공부를 먼저 하자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성리학 얘기할 거였으면 성리학을 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결론은 간단히 봅시다. 실학 연구 문제점을 뭐 찾아보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19세기 세도 정치가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성리학자라는 지배층 전반에 가해졌다. 이에 따라 성리학과 당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좀 볼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보려고 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읽고 싶으시면 여기서 멈춤하시고요. 전 넘기겠습니다. 3장 조선 후기 예송연구. 가장 쓸모없는 짓이었다고 평가받는 예송 논쟁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딱 읽고 끝냈었어요. 아무튼 그게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같이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조선왕조는 주자성리학을 어쩌고저쩌고로 건국하는 나라였지만 세종때에 이르러 집현전을 중심으로 점차 이해가 진행되어 가니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에 맞는 성리학 이념으로 재정립해야만 했다. 그래서 집현전을 중심으로 토착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대요.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조선 성리학 이념은 임진왜란 당시 철저한 입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대요. 자, 이 과정에서 일본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비순정 성리학자인 북인 순수하지 않다는 것, 순수하게 성리학을 순수한 성리학과 조금 다른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런 북인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명나라와 조선의 피폐를 틈타 강성해진 여진족에 대응해 위리명분론과 화의론에 어긋난 외교 정책을 전개하니 순정 성리학자인 사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이분의 논리대로면은 이런 우리가 명나라와 조선이 말하자면 형님나라고 그런데 명나라를 이제 배신하고 여진족 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림들이 긍지 높은 사람들이죠. 성리학을 공부한 긍지 높은 이들에게 이제 자기가 본인이 죽더라도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겠죠. 전 이분들을 로맨티스트로 평가하는 편인데 낭만주의적인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지탄을 받는 건 당연했다. 임진왜란 때 입영투쟁을 하며 세력을 확대한 숭정 성리학자들의 비판은 진짜 자기 몸뚱아리로 싸우면서
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죠. 북인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친형인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이는 등 가족을 죽였네요. 광해군이 아마도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고 이거야말로 더 열받는 일이죠. 아니 더 막 들끓게 만드는 일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사림들이. 급기야는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기에 이른다. 이것은 성리학 이념이 효의 근본을 두고 있는 까닭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륜에 어그러진 행동이었다. 따라서 북인마저 대북과 소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인들조차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갈렸군요. 광해군의 패위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되었고 순정 성리학자인 율곡학파가 중심이 되고 퇴계학파가 이에 동조함으로써 율곡과 퇴계가 힘을 합쳤네요. 물론 두 분은 아직 그때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가장 그 굵직굵직한 학파가 두 곳이 동조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동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조반정. 는 성리학 이념이 토착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당연한 결과였다. 인정반정을 일으킨 승정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성리학의 이상인 왕도 정치의 구현은 현재의 헌법과 같은 종법을 기본으로 하는 예치라는 예로 다스린다는 정치 형태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서 서인 측에서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왕위를 잇고 뭐 그런 거죠. 적자라고 하죠. 그 가장 가장 첫째 아들이 왕이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죽어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음, 음, 자, 그렇게 뭐 잘 되어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피폐해진 틈을 타서 강성해진 만주의 여진족이 대륙을 넘보게 됨으로써 중화 질서는 파괴되었고 이를 고수하려던 조선은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무력으로 유린당하는데 아이고 병자호란에는 끝내 인조가 저들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한다. 그래서 여진족인 청나라에 끝까지 저항한 반청파인 청서파와 화의를 진행시킨 친청파인 공서파의 대립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되게 헷갈리게 됐네요. 공서파는 친청파, 공서파와 청서파네요. 청서파가 오히려 청나라를 싫어한대요. 아무튼 아무튼 친청파인 공서, 뭐 김류라는 이름이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김류도 있고 뭐 사육심과 함께 이 약간 나쁜 사실을 얘기하네요. 여기 사육심과 함께 단종보기를 꾀하다가 결국 배신하고 밀고 하여 공신이 된 김질의 오대손. 아니 자식까지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인 줄 알고 읽었는데 오대손이래요. 음. 병자호란 당시 토산 싸움에서 참패한 죄로 문해철송당하는 김자점이 김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별로인 사람들이 친청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조금 그랬어요. 얘를 그 사람들의 약간 이미 나쁜 사람들로 몰고 있죠, 약간. 음, 자, 차근차근 봅시다.
병자호란 후 척화를 주장하던 김상원 등 청서파가 많이 퇴거하자,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이죠. 청나라랑 싸운 사람들이 많이 퇴거하자, 척화, 그러니까 청나라랑 계속 싸우자고 주장했다가 물러난 거죠. 이를 기회로 주화에 동조하던, 친하게 지내자, 뭐 그런 건가? 유석, 이도장, 이계 등 남인이 청서파를 오군죄, 임금을 더럽게 여긴 죄로 모함하여 몰아내려 하였으나 인죄의 결단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청나라와 싸운 사람들이 남아있게 됐네요. 이런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후 볼모로 잡혀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인조 23년 2월까지 8년간 온갖 교초를 겪다가 이계의 밀고로 잡혀갔던 김상원 등과 함께 돌아오니 주화파들의 처지는 풍전등화격이었다. 뭐 그쵸? 친하게 지내려고 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공서파인가? 이 사람들이 김류를 비롯한 사람들이 아무튼 풍전등화가 됐대요. 그러나 형세는 거꾸로 뒤바뀌어 김상원이 돌아왔으나 서인임으로 대궐에 들어가 왕을 뵐 수 없어 성 밖에서 귀한 상소를 올리나 이에 대해 인조는 대답도 하지 않고 불러보지도 않으며 뒤에 등용도 하지 않았다. 어이구야. 이렇게 인조가 김상원을 박대하는데도 영의정인 김류는 김상원을 옹호하지 않다가 우승지 조석윤의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 네. 설상가상으로 뒤에 조귀인의 소생으로 인조의 외딸인 효명옹주에게 손자 김세룡을 결혼시켜 외척이 된 김자점의 음모로 인조의 묵인 아래 그의 일당이 위원 이형에게 의해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 2달 만에 독살되었다. 예. 또한 소현세자의 상은 적장자로서 당연히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홍문관이 주장하는데도 기년 단상, 1년짜리 단상으로 짧은 상으로 치러진다. 게다가 소현세자에게는 이미 10살, 6살, 2살 난 석철, 성린, 석견 세 아들이 있었고 이미 장자 석철은 원손으로 지칭되고 있었는데도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김자전파인 장유의 사위 복림대군을 형망제급의 변칙을 써서 세자로 책봉하려 하니 순정 성리학자들의 거센 반발은 당연했다. 이미 적자가 있는데 거의 지명되고 있었는데도 이 김자전파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 보자. 후자 김자점이 공서파 맞네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 종법을 무시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세자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조선 전기의 성리학의 이해가 진전됨에 따라 확립되어 온 종법 제도에 의해 왕위 계승은 적장자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조의 적장자인 소현세자가 제자가 되고 그의 10살 난 장자 석철이 이미 원손으로 칭해지고 있었으므로 소현세자가 죽은 후엔 당연히 원손이 왕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인조와 김류가 주도하고 김자점이 배후 조종하여 원손이 무능하다며 형망제급 이미 더 옛날 은나라 때 그 원리를 내세우고 있죠. 그의 변칙에 따라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결정한다. 복림대군마저도 이에 부당함을 들어 세자 책봉을 거두어줄 것을 2번이나 상소하지만 결국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지 6개월도 안 된 인조 23년 9월에 세자로 책봉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조 27년 2월에 복림대군의 아들을 왕세손으로 책봉하여 종법의 원칙에 따른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죠. 이거를 사림들은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약을 3번이나 받았다는 송시열 씨, 송시열 선생님.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 이념에 입각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사림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 자연히 많은 문제가 연이어 일어난다. 우선 당시 우의정이던 이경석이 추천해 북번론을 내세우던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중길이 사림의 영수로 추대되어 세자인 복림대군의 사부로 발탁되지만 소현세자의 사항에서 예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소현세자의 장자를 왕세손으로 책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송중길은 인조에 의해 제외된다. 또한 효명옹주를 중심으로 개간지를 불법 절수하여 부를 척척하던 밭도 빼앗아가지고 김자점 일파는 참 대단하네요. 강빈의 형제들을 아무 죄도 없이 절도로 귀양 보내고 조귀인을 내세워 저주 사건을 일으켜 뭔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내전이어를 책동하고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죠. 강빈 옥사를 일으킨다. 강빈 옥사란 강빈이 인조의 어선을 타고 독을 타고 저주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발생한 옥사이다. 강빈의 시녀와 비복들은 강빈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호소하다가 고문을 당해 죽었고 강빈마저 사사되기에 이른 사건이었다. 이어서 강빈 옥사의 증인으로 변신한 신생을 내세워 강빈이 저주를 했다는 신생의 옥을 일으켜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어민이 강빈에 연좌시켜 제주도에 유배 보내고 그러니까 죽은 강빈에게 누명을 하나 더 씌웠네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연좌제로 제주도에 유배 보냈네요. 그 어린이들을. 청나라 사신의 힐책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대답한다. 그 뒤 실제로 첫째와 둘째가 제주도에서 죽는 참변이 일어난다. 비극적이네요. 이와 함께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복림대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소현세자의 두 아들이 죽은 지 2달 만에 급히 왕세손을 책봉하는 모순마저 행한다. 이는 모두 종법을 지키지 않고 병칙적으로 왕위 계승을 한 데서 빚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용당했던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론을 외치며 성리학적 위리명분을 확립하고자 하니 강빈 신원 운동을 벌이려 한다고 하여 서인들을 제거하려던 이온 등 남인들의 기도는 무산되고 오히려 강빈 옥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당시 영의정이 된 김자점을 탄핵하는 김홍옥 등의 상소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인조의 묘호를 정하는 문제로 인조의 실정을 비판하는 논의마저 나오고 인조가 처음에 그냥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실정을 비판하는 논의마저 나오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림 성리학자들로는 왕을 꼬집는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논의마저 나왔다는 거죠. 효종 2년에는 김자점과 조기인 일파가 청과 밀통한 사건, 영모 사건 및 저주 사건으로 인하여 처단되기에 이른다. 한편으로는 강빈 옥사의 억울함을 푸는 방편으로 하진, 이회보, 여작이 신생을 저주 사건의 모함 원흉으로 치죄해야 한다는 상소를 연달아 올리고 김집 등은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셋째 아들 경환군의 방면을 계속 요구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치사건, 즉 소현세자의 죽음, 강빈 옥사, 신생지옥 등 일련의 사건이 김자점 일파의 정권 야욕에서 빚어진 결과였고 이런 과정에서 성리학 이념에 입각하여 확립된 종법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또한 이것은 당시 병찬호란으로 인하여 화의의 질서가 유린당한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 척화와 북벌을 외치던 순정 성리학자들인 사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효정이 즉위하여 북벌대위를 천명하자 병자호란 당시 화약으로 자결한 효정비 장씨의 외조부 김상용의 동생이며 남한 상성에서 항복문서를 찍고 6일간 단식하다 목을 매달아 자결하려 했다가 이계의 밀고로 사명에 끌려가 8년간 고초를 겪었던 척화론의 종주 김상원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내세워지고 이를 따르는 김집, 송시열 등이 대거 등용되어 송시열이 북벌론을 천명하는 기축봉사라는 비밀상소까지 올리게 되었다. 이에 비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유배갔던 김자정의 일파는 처단되었다. 이것이 당시 대세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부각된 것이 강빈 옥사와 소현세자 셋째 아들의 방면이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